타인의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기분이 망가진 경험 있으시죠? 저도 그랬어요. 작은 실수 하나에 머릿속이 온통 그 생각뿐이었던 날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정주영 회장의 인생에서 두 가지 기술을 발견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실용적인 마음 관리 팁을 더 받고 싶으시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다른 시청자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은 왜 우리 마음이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가입니다. 상사의 한마디에 일주일 내내 자신감이 바닥을 칩니다. SNS 댓글 하나에 잠을 못 이루는 밤을 보냅니다. 면접에서 한번 떨어지면 자신의 모든 가치를 의심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저는 과거에 프레젠테이션 하나 망치고 나서 한 달 동안 회의실만 지나가도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마음을 지키려고 시도하는 방법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경 쓰지 말자, 강해지자, 괜찮은 척하자. 그런데 이게 오히려 독이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역설적 효과라고 부릅니다. 하얀 곰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 더 생각나는 것처럼 신경 쓰지 말자고 다짐할수록 그 생각에 더 사로잡힙니다. 마음을 억누를수록 더 폭발합니다. 제가 20대 때 실연당하고 나서 괜찮은 척했는데 3개월 후 지하철에서 갑자기 울음이 터진 적이 있습니다. 억눌린 감정은 언젠가 반드시 터집니다. 정주영 회장도 똑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의 첫 사업은 쌀가게였습니다. 22살 청년이 온 가족의 기대를 받으며 시작한 가게였죠. 그런데 6개월 만에 완전히 망했습니다. 빚만 잔뜩 남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조롱했습니다. 쌀가게도 망한 놈이 무슨 건설업을 하겠느냐고 비웃었습니다. 그때 정주영은 심각한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매일 밤 잠을 못 잤습니다. 자신을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강해지려고 애썼습니다. 괜찮은 척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아무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마음은 더 무너졌습니다. 어느 날 그는 강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물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마음을 강하게 만들려고 하면 할수록 더 약해진다. 이건 뭔가 방법이 잘못된 거다. 그날 이후 그는 접근 방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는 마음을 강하게 만들려는 시도를 멈췄습니다. 대신 마음을 다루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마음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마음을 다루는 기술을 배워야 합니다. 근육을 키우듯이 마음을 키울 수 없습니다. 대신 마음을 관찰하고 조종하는 법을 익힐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컴퓨터를 쓸 때 하드웨어를 바꾸지 않습니다. 소프트웨어를 잘 다루는 법을 배웁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 자체를 바꾸려 하지 말고 마음을 운영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부터 강해지자는 생각을 멈추세요. 대신 마음을 다루는 법을 배우자로 전환하세요. 노트를 꺼내서 이렇게 적으세요. 나는 마음을 다루는 법을 배우는 중이다. 이 한 문장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저는 이 문장을 책상 앞에 붙여놨습니다. 힘들 때마다 이걸 읽으면서 상기합니다. 나는 약한 게 아니라 아직 방법을 모를 뿐이라고요. 두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은 상처받지 않는 첫 번째 기술의 시작점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비난할 때 그 말이 곧 진실처럼 느껴집니다. 실패하면 나는 안 돼라는 생각이 자동으로 떠오릅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나 자신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예전에 프로젝트 하나 실패하고 나서 일주일 동안 거울 보기가 싫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이 실패자처럼 보였거든요. 여기서 핵심은 생각과 나는 별개라는 사실입니다. 정주영이 발견한 기술은 바로 3인칭 시점입니다. 감정을 느끼되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방법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예를 들어 볼게요. 화가 날 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화가 난다. 그런데 이렇게 바꿔보는 겁니다. 내가 지금 화라는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 똑같은 말 같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전자는 나와 감정이 하나가 된 상태입니다. 후자는 나와 감정 사이에 공간이 생긴 상태입니다. 정주영은 1970년에 조선소를 짓기로 결심했습니다.
당시 한국은 배를 한 척도 만들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은행들을 찾아다니며 대출을 요청했습니다. 모든 은행이 거절했습니다. 배 한 척 안 만들어 본 사람이 조선소를 만들겠다고 미친 소리라고 비웃었습니다. 전문가들도 나섰습니다. 불가능하다고 단언했습니다. 신문에서는 정주영을 허풍쟁이라고 불렀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말들에 완전히 무너졌을 겁니다. 나는 정말 미친 사람인가? 나는 틀렸나? 이런 생각에 빠지겠죠. 그런데 정주영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보는구나. 사람들이 지금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구나. 그는 비난을 마치 날씨 예보처럼 관찰했습니다. 오늘 비가 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듯이 사람들이 비판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나는 실패자다와 사람들이 나를 실패자라고 본다는 완전히 다른 문장입니다. 전자는 나를 규정하는 말입니다. 후자는 상황을 관찰하는 말입니다. 저도 이 기술을 배우고 나서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회의 중에 제 의견이 무시당한 적이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며 며칠을 괴로워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아, 내 의견이 지금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구나라고 관찰했습니다. 신기하게도 마음이 덜 아팠습니다. 이걸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문장을 바꾸세요. 나는 불안하다 대신 내가 지금 불안이라는 감정을 느끼고 있네라고 말하세요. 나는 화났다 대신 내 안에서 화가 올라오고 있구나라고 말하세요. 거울 보며 연습하는 것도 좋습니다. 거울 속 자신에게 3인칭으로 말을 거세요. 철수야, 지금 힘들구나. 영희야, 오늘 많이 속상했구나. 이름을 부르면서 말하면 거리가 더 확실히 생깁니다. 하루에 3번 감정 관찰 노트를 쓰세요. 아침, 점심, 저녁에 각각 1분씩입니다.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은 무엇인가? 이 감정은 어디서 느껴지는가? 가슴인가? 배인가? 머리인가? 이렇게 관찰만 하세요.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정주영은 매일 아침 이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침대에 누워서 어제 느꼈던 감정들을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마치 영화를 보듯이 관찰했습니다. 이 습관이 그를 무너지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은 거리 만들기를 일상에서 쓰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이론은 알겠는데 실제 상황에서는 감정이 폭발합니다. 화가 나는 순간 모든 기술이 머리에서 사라집니다. 그때는 정신이 없어서라는 변명을 반복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거리 만들기를 배우고도 상사가 부당하게 대할 때는 그냥 폭발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감정이 폭발하기 전 0.5초의 골든타임입니다. 정주영이 쓴 신호등 시스템이 바로 이겁니다. 빨강은 폭발 직전, 노랑은 경고, 초록은 평온입니다. 자신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인식하는 겁니다. 신호등이 초록일 때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평온하게 일상을 보냅니다. 노랑일 때가 중요합니다. 심장이 조금 빨리 뛰기 시작합니다. 목소리 톤이 올라갑니다. 주먹이 살짝 쥐어집니다. 이 순간을 놓치면 빨강으로 갑니다. 빨강은 이미 늦은 겁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후회할 말을 뱉습니다. 그래서 노랑 단계에서 잡아야 합니다. 노랑 신호를 감지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정주영에게도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1980년대 한 정치인과 협상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정치인이 모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당신 같은 무식한 사람이 뭘 안다고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정주영의 주먹이 쥐어졌습니다. 책상을 치고 싶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의 상태를 알아챘습니다. 아, 지금 노랑이구나. 빨강으로 가기 직전이구나. 그는 눈을 5초간 감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주영이 지금 화가 나 있구나. 정주영이 모욕감을 느끼고 있구나. 5초 후 눈을 뜨고 그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무식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결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는 논리적으로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감정 대신 데이터로 말했습니다. 결국 협상에 성공했습니다.
만약 그가 빨강 단계로 갔다면 어땠을까요? 소리를 지르거나 회의실을 박차고 나갔을 겁니다. 협상은 결렬됐을 겁니다. 5초의 차이가 결과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이걸 실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에 신호등 체크 알람을 설정하세요. 하루에 3번, 오전 10시, 오후 3시, 저녁 8시에 알람이 울리게 합니다. 알람이 울리면 지금 내 신호등 색깔은 무엇인가 체크합니다. 초록인가, 노랑인가, 빨강인가. 노랑이면 즉시 5초 멈춤을 실행합니다.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쉽니다. 그리고 3인칭 문장을 말합니다. 내 이름이 지금 긴장하고 있구나. 내 이름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구나. 이렇게만 해도 노랑에서 다시 초록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방법을 쓰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친구와 다툼이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감정적으로 대응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가 노랑 단계라는 걸 알아챘습니다. 5초 멈췄습니다. 민수가 지금 화가 나고 있구나라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그 5초 덕분에 저는 침착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화가 나 있어. 5분 후에 다시 얘기하자. 친구도 이해했습니다. 우리는 5분 후 훨씬 차분하게 대화했습니다. 관계가 깨지지 않았습니다. 한 주간 감정 신호등 일지를 작성해 보세요. 노트를 준비합니다. 매일 저녁 오늘 몇 번 노랑이었나, 빨강으로 갔나, 잘 막았나 기록합니다. 패턴이 보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노랑이 되는지, 어떤 사람과 있을 때 빨강으로 가는지 알게 됩니다. 패턴을 알면 대비할 수 있습니다. 저는 배고플 때 노랑이 된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회의 전에는 꼭 간식을 먹습니다. 이런 작은 발견들이 쌓이면 감정 폭발을 거의 막을 수 있습니다. 4번째로, 알아야 할 것은 거리 만들기 다음 단계, 상황을 다르게 보는 힘입니다. 실패는 무조건 나쁜 것이라는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안 되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에 시작도 못합니다. 같은 상황을 겪어도 누구는 무너지고 누구는 성장합니다. 차이는 뭘까요? 저도 궁금했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데 왜 어떤 동료는 승진 탈락해도 괜찮고 저는 일주일을 우울해했을까요? 여기서 핵심은 사건 자체가 아닌 해석이 감정을 만든다는 진리입니다. 비가 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비 때문에 기분이 좋고 어떤 사람은 비 때문에 우울합니다. 비는 똑같은데 해석이 다릅니다. 정주영의 실패 사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는 모든 좌절을 데이터로 봤습니다. 실패가 아니라 정보입니다. 이 방법은 안 되는구나는 정보입니다. 다음에는 저 방법을 써봐야겠다는 데이터입니다. 정주영은 젊은 시절 5번 가출했습니다. 매번 새로운 일에 도전했습니다. 매번 실패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나는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달랐습니다. 첫 번째 가출에서 쌀가게를 했습니다. 6개월 만에 망했습니다. 그는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소매업은 내 길이 아니구나. 고객 응대보다는 뭔가를 만드는 게 맞는 것 같다. 실패가 아니라 진로 탐색이었습니다. 2번째로 인천에서 부기 학원을 다녔습니다. 회계사가 되려고 했습니다. 3달 만에 그만뒀습니다. 너무 지루했습니다. 그는 또 적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있는 일은 안 맞는다. 몸을 움직이는 일을 찾아야겠다. 3번째로 자동차 수리 기술을 배웠습니다. 복잡한 기계를 만지는 게 재미있었습니다. 하지만 수리공으로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그는 이렇게 재해석했습니다. 제조업 기술을 배웠다. 기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게 됐다. 나중에 쓸모 있을 것이다. 실제로 그 지식은 쓸모가 있었습니다. 훗날 현대자동차를 만들 때 그 경험이 기초가 됐습니다. 당시에는 실패였지만 20년 후에는 자산이 된 겁니다. 4번째로 건설 현장 노동자가 됐습니다. 힘들었지만 견뎠습니다. 여기서 그는 건설업의 기초를 배웠습니다. 시멘트를 어떻게 섞는지, 벽돌을 어떻게 쌓는지 몸으로 익혔습니다. 그는 적었습니다. 건설업이 내 길인 것 같다. 이 분야를 더 파고들자. 5번째로 작은 건설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탈락했습니다. 경험도 없고 자금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다음 입찰 전략을 배웠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알았다. 심사 기준이 뭔지 파악했다. 다음에는 준비해서 오면 된다. 그는 실패할 때마다 노트에 배운 것을 3가지씩 적었습니다. 이게 습관이 됐습니다. 자동으로 재해석하게 됐습니다. 뇌가 실패를 보면 자동으로 뭘 배웠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된 겁니다. 이걸 실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어난 안 좋은 일을 하나 선택하세요. 작은 것도 괜찮습니다. 지하철을 놓쳤다. 동료에게 무시당했다. 발표가 엉망이었다. 뭐든 좋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답을 3개 쓰세요. 이것이 사실은 좋은 일이라면 이유는 무엇일까?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억지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일단 3개를 채우세요.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프레젠테이션을 망쳤다고 가정합니다. 3가지 이유를 찾습니다. 하나, 다음 발표 때 뭘 고쳐야 할지 정확히 알게 됐다. 둘, 완벽주의를 내려놓는 연습이 됐다. 셋, 동료들이 위로해주면서 더 가까워졌다. 매일 밤 오늘 배운 것 노트를 쓰세요. 3줄이면 됩니다. 실패든 성공이든 상관없습니다. 오늘 하루에서 배운 것 3가지를 적습니다. 이게 한 달만 쌓이면 90개의 배움이 됩니다. 1년이면 1000개가 넘습니다. 저는 이 노트를 6개월째 쓰고 있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실패가 두렵지 않아졌습니다. 실패하면 자동으로 뭘 배웠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뇌가 재해석을 자동화한 겁니다. 5번째로 알아야 할 것은 어떤 상황도 재해석할 수 있는 3단계 공식입니다. 재해석하려고 해도 막막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는 공허하게 느껴집니다. 진짜 힘든 상황에서는 방법이 먹히지 않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부모님이 편찮으셨을 때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는 말이 위선처럼 들렸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정주영의 3질문 시스템입니다. 첫째, 최악은 뭐지? 둘째, 배울 건 뭐지? 셋째, 다음은 뭐지? 순서가 중요합니다. 감정을 인정하고 학습하고 행동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질문을 건너뜁니다. 바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패합니다. 감정을 인정하지 않고 억누르면 나중에 터집니다. 최악을 직시해야 합니다. 두려움을 마주해야 합니다. 정주영에게도 최악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1997년 IMF 위기였습니다. 당시 그는 80대였습니다. 평생 쌓아온 현대그룹이 무너질 위기였습니다. 빚이 천문학적이었습니다. 회사를 팔아야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비서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책상에 머리를 묻고 한참을 있었다고 합니다. 80대 노인이 평생의 업적이 무너지는 걸 보는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런데 그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최악은 뭐지? 회사가 망한다.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는다. 내 명성이 바닥에 떨어진다. 그는 최악을 하나하나 적었습니다. 회피하지 않고 직시했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최악을 다 적고 나니 조금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두려움의 실체를 보니 생각보다 견딜만 했습니다. 죽는 건 아니잖아.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2번째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위기가 가르쳐주는 건 뭐지? 그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너무 빠르게 확장했다. 재무 관리를 소홀히 했다. 정부에만 의존했다. 위기 대비를 안 했다. 배울 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3번째 질문입니다. 내일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뭐지? 여기가 중요합니다. 거창한 계획이 아닙니다. 내일 딱 하나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는 적었습니다. 주요 채권자 1명과 만난다. 다음날 그는 실행했습니다. 채권자를 만났습니다.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요청했습니다. 시간을 조금만 달라고. 그 한 번의 만남이 실마리가 됐습니다. 채권자가 조금 기다려줬습니다. 그 다음날 또 3번째 질문을 던졌습니다.
오늘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다른 채권자를 만난다. 또 실행했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한 가지씩 해결했습니다. 석 달 후 소떼방북이라는 창의적 해결책이 나왔습니다. 이 공식을 실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노트를 준비하세요. 3질문 템플릿을 만듭니다. 페이지를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첫째 최악, 둘째 배움, 셋째 행동으로 적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템플릿을 꺼냅니다. 타이머를 3분으로 맞춥니다. 첫 번째 질문에 1분을 씁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5개 적습니다. 솔직하게 적습니다. 두려움을 숨기지 않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1분을 씁니다. 이 상황이 가르쳐주는 것을 3개 적습니다. 억지로라도 찾습니다. 처음에는 어렵지만 연습하면 쉬워집니다. 세 번째 질문에 1분을 씁니다. 24시간 안에 할 수 있는 한 가지 행동을 적습니다. 작을수록 좋습니다. 실행 가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에게 전화 한 통 하기, 관련 자료 10분 읽기, 전문가에게 이메일 한 통 보내기 같은 겁니다. 저는 이 공식을 써서 큰 위기를 넘겼습니다.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가 취소됐습니다. 6개월 공든탑이 무너졌습니다. 패닉 상태였습니다. 템플릿을 꺼냈습니다. 최악을 적었습니다. 승진 못한다. 동료들이 실패자로 본다. 자신감 잃는다. 다 적고 나니 죽을 일은 아니더라고요. 배움을 적었습니다. 초기에 리스크 관리를 못했다. 윗사람 설득 기술이 부족하다. 플랜 B가 없었다. 행동을 적었습니다. 내일 팀원들과 회고 미팅한다. 그걸 실행했습니다. 미팅에서 다 같이 배운 점을 공유했습니다. 그 경험이 다음 프로젝트의 밑거름이 됐습니다. 일주일 후 패턴을 봅니다. 어떤 문제에서 어떤 배움이 나왔는지 정리합니다. 자신만의 공식이 보입니다. 저는 제가 항상 소통 부족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과하게 소통하려고 노력합니다. 6번째로, 알아야 할 것은 거리 만들기와 재해석을 할 때 피해야 할 실수들입니다. 열심히 연습하는데 오히려 더 힘들어집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과 거리 두기를 혼동합니다. 재해석이 자기 기만처럼 느껴집니다. 저도 초반에 이 실수를 다 했습니다. 슬플 때 슬프지 않은 척하면서 거리 두기를 한다고 착각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감정 회피와 감정 관찰의 결정적 차이입니다. 회피는 감정을 느끼지 않으려고 애쓰는 겁니다. 관찰은 감정을 느끼면서 동시에 보는 겁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정주영도 초기에 똑같은 실수를 했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슬픔을 느끼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 일에 미친 듯이 몰두했습니다. 감정을 잊으려고 했습니다. 이게 감정 회피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정주영은 40대였습니다. 장례식에서도 그는 울지 않았습니다. 슬픔을 느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장례가 끝나자마자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일로 슬픔을 묻으려 했습니다. 3년 동안 그는 괜찮은 척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얘기가 나오면 화제를 돌렸습니다. 자신도 슬프지 않다고 믿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3년 후 무너졌습니다. 어느 날 현장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주저앉았습니다. 이유 없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며칠 동안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심한 우울증이 왔습니다. 억눌렀던 슬픔이 폭발한 겁니다. 그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건 답이 아니구나. 슬픔을 느끼지 않으려 한계의 문제였구나. 그 후로 그는 접근을 바꿨습니다. 슬픔을 느끼되 슬픔에 잡아먹히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는 달랐습니다. 그는 실컷 울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하지만 우는 동안에도 관찰했습니다. 아, 내가 지금 깊은 슬픔을 느끼고 있구나.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프구나. 이렇게 인정했습니다. 울고 나서 그는 말했습니다. 슬픔이 나를 찾아왔다 가는구나. 감정은 파도 같다. 왔다가 간다. 억누르지 않으니까 더 빨리 지나갔습니다.
2주 후 그는 다시 일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우울증이 안 왔습니다. 이걸 구별하는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지금 감정을 회피하는가, 관찰하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회피의 신호는 3가지입니다. 첫째는 부정입니다. 나는 화 안 났어, 괜찮아, 별일 아니야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감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둘째는 과몰입입니다. 일이나 게임이나 술에 빠져서 감정을 잊으려 합니다. 셋째는 합리화입니다. 어른이니까 참아야지,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이렇게 감정을 정당화합니다. 관찰의 신호도 3가지입니다. 첫째는 인정입니다. 나 지금 화났어, 슬퍼, 불안해, 솔직하게 말합니다. 둘째는 호기심입니다. 이 감정이 어디서 오는지, 몸 어디서 느껴지는지 궁금해합니다. 셋째는 수용입니다. 이 감정이 있어도 괜찮아, 느껴도 돼, 허락합니다. 저는 이 체크리스트를 휴대폰 메모장에 저장했습니다. 힘들 때마다 꺼내서 확인합니다. 지금 내가 회피하고 있나, 관찰하고 있나 체크합니다. 회피하고 있으면 멈추고 감정을 느낍니다. 실천 방법을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이렇게 말하세요. 이 감정 환영해. 그리고 관찰할게. 소리 내어 말하는 게 좋습니다. 뇌가 명확하게 인식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상사가 부당하게 대해서 화가 납니다. 예전 같으면 화 안 났어, 괜찮아 이렇게 부정했을 겁니다. 이제는 다릅니다. 화야 환영해. 지금 내 몸에서 어떻게 느껴지는지 관찰할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화는 그대로인데 마음은 편안합니다. 화를 느끼면서도 화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화를 마치 밖에서 보는 것처럼 관찰합니다. 아, 가슴이 뜨겁네. 주먹이 쥐어지네. 목소리가 커지고 싶네. 이렇게 봅니다. 처음 한두 달은 어렵습니다. 자꾸 회피로 돌아갑니다. 괜찮습니다. 그때마다 다시 관찰로 돌아오면 됩니다. 저도 3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지금은 자동으로 됩니다.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관찰이 자기 기만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진짜 힘든데 이걸 관찰한다고 해결되나 싶습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관찰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를 더 명확히 보게 해주는 겁니다. 명확히 봐야 해결책도 보입니다. 7번째로 알아야 할 것은 첫 번째 기술을 완성하는 두 번째 기술의 등장입니다. 거리 두기와 재해석만으로는 부족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계속 생각만 하다가 시간만 갑니다. 마음은 정리됐는데 현실은 그대로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감정을 잘 관찰하고 재해석도 했는데 상황은 안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생각을 행동으로 전환하는 30초 룰입니다. 정주영의 핵심 철학이 있습니다. 시작하면 반은 끝난 것이다. 완벽한 마음 상태를 기다리지 않는 기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자신감이 생기면 시작하겠다고 합니다. 두려움이 없어지면 도전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은 평생 안 옵니다. 자신감은 행동 후에 생깁니다. 두려움은 행동하면서 줄어듭니다. 정주영에게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197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는 조선소를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문제는 배를 한 척도 만들어 본 적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기술도 없었습니다. 경험도 없었습니다. 자금도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준비되면 하라고 했습니다. 기술을 먼저 배우고 전문가를 영입하고 자금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상식적인 조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주영은 거꾸로 했습니다. 먼저 그리스 해운회사와 배 2척 계약을 했습니다. 배를 만들어 본 적도 없는데 계약부터 한 겁니다.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습니다. 만들 수도 없는데 어떻게 계약을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의 대답이 명언입니다. 준비되는 날은 평생 안 와. 시작하면서 배운다. 계약을 하면 어떻게든 만들게 돼 있어. 그는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계약하고 나서 기술을 배웠습니다. 전문가를 찾았습니다. 돈을 빌렸습니다. 울산 앞바다에 조선소 짓기 시작했습니다.
만들면서 배웠습니다.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돈도 많이 날렸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3년 후 첫 배가 완성됐습니다. 그로부터 10년 후 현대중공업은 세계적인 조선소가 됐습니다. 만약 그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렸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평생 조선소를 못 만들었을 겁니다. 준비는 끝이 없습니다. 항상 부족한 게 있습니다. 완벽하게 준비되는 순간은 없습니다. 이걸 실천하는 30초 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생각이 끝나면 30초 안에 첫 행동을 합니다. 작은 행동이면 됩니다. 이직을 고민한다면 30초 안에 채용 사이트를 엽니다. 운동을 시작하려면 30초 안에 운동복을 입습니다. 누군가에게 사과하려면 30초 안에 전화기를 듭니다. 30초가 지나면 뇌가 핑계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내일 하지 뭐. 좀 더 준비하고 지금은 때가 아니야. 이런 생각들이 쏟아집니다. 30초 안에 움직여야 합니다. 생각과 행동 사이에 틈을 주지 않습니다. 완벽을 기다리지 말고 망가진 버전 1.0을 먼저 만드세요. 이게 정주영의 또 다른 원칙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할 수 없습니다. 일단 만들고 고쳐나갑니다. 망가진 버전이라도 없는 것보다 낫습니다. 저는 이 원칙으로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1년 동안 준비만 했습니다. 장비를 알아보고 편집 기술을 배우고 완벽한 첫 영상을 구상했습니다. 그런데 영상은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어느 날 30초 룰을 적용했습니다. 생각 끝나자마자 휴대폰 들고 찍었습니다. 편집도 엉망, 조명도 엉망, 내용도 두서없었습니다. 그래도 올렸습니다. 망가진 버전 1.0이었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첫 영상을 올리고 나니 두 번째가 쉬웠습니다. 두 번째를 올리고 나니 세 번째는 더 쉬웠습니다. 6개월 후에는 제법 괜찮은 영상이 나왔습니다. 1년 전 완벽을 기다렸다면 여전히 한 개도 못 올렸을 겁니다. 오늘 하루 미룬 일을 하나 선택하세요. 5분만 투자하세요. 완벽하게 하지 마세요. 일단 시작만 하세요. 이직을 고민한다면 채용 공고 하나만 읽으세요. 운동을 시작하려면 스쿼트 10개만 하세요. 책을 쓰고 싶다면 한 문장만 쓰세요. 5분 하고 나면 신기하게 계속하고 싶어집니다. 뇌가 모멘텀을 느낍니다. 시작이 반입니다. 정말로 반입니다. 저는 이제 30초 룰 없이는 못 삽니다. 생각하자마자 움직입니다. 미루는 시간이 90% 줄었습니다. 한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행동하기 전에 완벽한 기분을 기다리지 마세요. 기분은 행동 후에 따라옵니다. 행동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기분이 좋아지면 행동한다는 순서가 아닙니다. 거꾸로입니다. 우울해도 일단 움직이세요. 움직이면 덜 우울해집니다. 8번째로 알아야 할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행동으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를 무한 반복합니다. 계획만 거창하게 쓰다가 지쳐서 포기합니다. 첫걸음이 너무 무거워서 시작을 못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목표를 세우면 항상 100단계 계획을 짰습니다. 첫 단계도 실행 안 하고 계획만 수정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정주영의 1mm 전진 원칙입니다. 가장 작고 바보 같은 행동을 찾는 겁니다. 행동의 크기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진리입니다. 사람들은 큰 행동을 하려고 합니다. 한 번에 10km를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작을 못합니다. 10km는 무겁습니다. 대신 1mm를 가세요. 너무 작아서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정주영에게 전설적인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거절당한 날이었습니다. 조선소를 짓겠다고 했는데 모든 은행이 거절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금도 없고 신용도 바닥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은행장 사무실 앞 복도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도 왔습니다. 또 앉아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8시에 와서 저녁 6시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 왜 매일 와서 앉아 있지? 은행장도 알게 됐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은행장이 나왔습니다. 왜 매일 오시는 겁니까? 물었습니다. 정주영이 답했습니다. 대출해 주실 때까지 여기 있을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은행장은 어이없었지만 동시에 감동했습니다. 이 사람 진심이구나. 포기 안 하는구나. 3주가 지났습니다. 은행장이 다시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만나봅시다. 정주영은 은행장 사무실에 들어갔습니다.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열정이 전해졌습니다. 은행장이 말했습니다. 소액이지만 대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대출로 조선소 건설이 시작됐습니다. 만약 정주영이 큰 행동만 생각했다면 어땠을까요? 대출 안 되니까 포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1mm 행동을 찾았습니다. 벤치에 앉아있기. 바보 같지만 할 수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이걸 실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큰 문제를 1mm 행동으로 쪼개세요. 예를 들어 이직을 고민한다면 이렇게 쪼갭니다. 채용 공고 1개 읽기. 딱 5분만. 이력서 파일 열어보기. 수정 안 해도 됨. 이직한 친구에게 카톡 1줄 보내기. 각 행동이 5분 이내여야 합니다. 실패할 수 없을 만큼 작아야 합니다. 너무 작아서 창피할 정도면 딱 좋습니다. 저는 운동을 시작할 때 1mm 행동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운동복 입기. 운동은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입기만 하면 됩니다. 신기하게도 운동복을 입으면 운동하게 됩니다. 이미 입었는데 안 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뇌가 다음 행동을 자동으로 합니다. 하지만 처음 목표는 입기였습니다. 운동하기가 아니었습니다. 매일 1mm씩 움직이는 미세 행동 체크리스트를 만드세요. 월요일 채용 공고 1개 읽기. 화요일 이력서 파일 열기. 수요일 자기소개서 한 문장 쓰기. 목요일 회사 리뷰 하나 읽기. 이런 식입니다. 한 달이 지나면 30mm입니다. 3cm입니다. 작아 보이죠? 그런데 0cm보다 무한대로 큽니다. 1년이면 36cm입니다. 아무것도 안 한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차이입니다. 저는 이 방법으로 책을 썼습니다. 책 쓰기는 너무 큰 목표였습니다. 1년 동안 시작을 못했습니다. 어느 날 1mm로 쪼갰습니다. 하루에 한 문장만 쓰기. 완벽한 문장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냥 한 줄. 첫날 썼습니다. 엉망인 한 문장이었습니다. 그래도 썼습니다. 다음 날도 한 문장. 일주일이 지나니 7문장이 됐습니다. 한 달이 지나니 30문장, 한 페이지가 됐습니다. 6개월 후 초고가 완성됐습니다.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크기가 아닙니다. 1mm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면 됩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10km 가는 것보다 낫습니다. 정주영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빠르게 갈 필요 없다. 멈추지만 않으면 된다. 오늘 당장 1mm 행동을 하나 정하세요. 너무 작아서 부끄러운 것으로 정하세요. 그리고 지금 당장 하세요. 5분이면 됩니다. 내일 또 1mm, 모레 또 1mm, 한 달 후 당신은 달라져 있을 겁니다. 9번째로, 알아야 할 것은 행동하다 실패해도 무너지지 않는 면역 시스템입니다. 용기 내서 시도했다가 실패하면 더 큰 상처를 입습니다. 역시 나는 안 돼로 돌아가는 악순환입니다. 한번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기가 두렵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사업 아이디어로 투자 제안했다가 거절당하고 6개월 동안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실패를 실험 결과로 보는 정주영의 관점입니다. 실패도 피드백, 성공도 피드백입니다. 둘 다 데이터일 뿐입니다. 실패 횟수를 세는 대신 시도 횟수를 세는 기술입니다. 사람들은 실패를 종착점으로 봅니다. 실패하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학자는 다릅니다. 실험이 실패하면 이 방법은 안 되는구나 하고 기록합니다. 다음 실험을 합니다. 100번 실패해도 101번째 실험을 합니다. 정주영에게 유명한 도전이 있습니다. 자동차 사업이었습니다. 1970년대 한국이 자동차를 만든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이 비웃었습니다. 한국이 무슨 자동차냐고 했습니다. 정주영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폰이라는 차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시제품을 만들었습니다.
테스트를 했습니다. 엔진이 과열됐습니다. 500m 가다가 멈춰 섰습니다. 완전한 실패였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포기했을 겁니다. 역시 안 되는구나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정주영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그는 환호했습니다. 500m를 갔다. 다음은 1km다. 실패가 아니라 진전이었습니다. 두 번째 시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는 800m를 갔습니다. 또 환호했습니다. 300m 더 갔다. 세 번째는 1.2km, 네 번째는 3km. 이렇게 73번을 실패했습니다. 73번째 실패 후 직원들이 지쳤습니다. 회장님 안 됩니다. 포기하시죠. 그런데 정주영은 웃었습니다. 노트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거기에는 1번부터 73번까지 기록이 있었습니다. 각 실패마다 거리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73번 실패한 게 아니라 73번 시도한 겁니다. 매번 조금씩 더 갔습니다. 이건 성공으로 가는 계단입니다. 다음 계단을 오르면 됩니다. 74번째 시도에서 첫 양산차가 완성됐습니다. 만약 정주영이 실패 횟수를 셌다면 어땠을까요? 73번 실패했으니 절망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시도 횟수를 셌습니다. 73번 도전했으니 자랑스러웠습니다. 같은 상황인데 관점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걸 실천하는 실패 수첩을 만드세요. 예쁜 공책을 하나 사세요. 제목을 실패 수첩이 아니라 시도 수첩으로 적으세요. 실패할 때마다 기록합니다. 날짜, 무엇을 시도했는지, 결과가 어땠는지 적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시도 때 바꿀 것 한 가지를 적습니다. 딱 한 가지만. 이번에 A 방법이 안 됐으니 다음에는 B 방법을 써보자.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이게 데이터입니다. 저는 이 수첩을 6개월째 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D번 시도가 적혀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4D번 실패했다고 우울해했을 겁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4D번 도전했다고 뿌듯합니다. 각 시도마다 배운 게 있습니다. 목표를 정하세요. 이번 달 실패 10번. 이상하게 들리죠? 그런데 이게 핵심입니다. 실패 10번은 시도 10번입니다. 시도하지 않으면 실패도 없습니다. 실패가 많다는 건 많이 도전했다는 증거입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에 수첩을 펼칩니다. 이번 주 시도 횟수를 셉니다. 3번이면 다음 주는 3번 목표. 조금씩 늘립니다. 패턴도 봅니다. 어떤 시도가 조금이라도 낫는지 체크합니다. 친구에게 선언하세요. 이번 달 10번 실패하겠다고. 친구는 이상하게 생각할 겁니다. 설명해 주세요. 나는 10번 도전하겠다는 뜻이라고. 친구에게 매주 진행 상황을 보고하세요. 책임감이 생깁니다. 실패할 때마다 작은 축하를 하세요. 좋아하는 간식을 먹거나 좋아하는 노래를 듣습니다. 뇌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시도는 보상받을 만한 일이다. 결과와 상관없이 시도 자체가 가치 있다. 정주영은 말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성공보다 실패가 더 많았다. 하지만 실패 덕분에 성공할 수 있었다. 실패는 성공의 연습이다. 실패 없이 성공한 사람은 없다. 실패를 두려워하는 순간 성장이 멈춘다. 저는 이제 실패가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대됩니다. 또 하나 배우겠구나. 또 한 걸음 가까워지겠구나. 수첩에 적을 새로운 시도가 생기겠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도 수첩을 시작해보세요. 한 달 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겁니다. 10번째로 알아야 할 것은 거리 만들기와 행동 중심을 합치면 무적의 마음이 된다는 겁니다. 각각은 이해했는데 함께 쓰는 방법을 모릅니다. 한쪽만 쓰면 뭔가 부족합니다. 통합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저도 처음 6개월은 따로따로 썼습니다. 감정 관찰할 때는 행동을 안 하고 행동할 때는 감정을 잊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정주영의 관찰 행동 루프입니다. 감정 관찰, 즉각 행동, 결과 관찰, 다시 행동. 생각과 행동이 하나의 흐름이 되는 지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과 행동을 분리합니다. 충분히 생각하고 나서 행동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주영은 달랐습니다. 생각하면서 행동했습니다. 행동하면서 생각했습니다. 둘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정주영에게 인생 최대 시련이 왔습니다. 1992년 대통령 선거 출마였습니다. 그는 낙선했습니다. 평생 성공만 해온 사람이 공개적으로 패배했습니다. 전 국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실패했습니다. 선거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모든 신문이 그의 패배를 다뤘습니다. 비난도 쏟아졌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며칠은 침대에서 나오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정주영은 달랐습니다. 그는 아침 6시에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 나는 지금 실망하고 있구나. 부끄럽고 창피하구나. 이게 1단계 감정 관찰이었습니다.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봤습니다. 그 다음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 실망이 뭘 가르쳐주지? 정치는 내 길이 아니구나. 사업에 집중하는 게 맞구나. 국민들이 원하는 건 정치인 정주영이 아니라 기업가 정주영이구나. 이게 2단계 재해석이었습니다. 그리고 행동했습니다. 이범 씨의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 일찍이었습니다. 임원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다음 프로젝트를 논의했습니다. 이게 3단계 즉각 행동이었습니다. 회의하는 동안 또 관찰했습니다. 회사 일에 집중하니 마음이 진정되는구나. 내가 진짜 잘하는 일을 할 때 나는 살아있구나. 이게 3단계 결과 관찰이었습니다. 그 관찰이 다음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더 큰 프로젝트를 기획했습니다. 북한과의 경제 협력을 구상했습니다. 소떼 방북이라는 역사적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이게 다시 행동이었습니다. 보세요. 관찰하고 행동하고 관찰하고 행동하고 끊임없는 순환이었습니다.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게 루프입니다. 이 루프가 돌아가는 한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걸 실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관찰 행동 일지를 만드세요. 4칸으로 나눕니다. 감정 관찰, 재해석, 행동, 결과 관찰입니다. 하루에 한 번 작은 일로 전체 루프를 돌려보세요. 예를 들어 동료와 갈등이 있었다고 가정합니다. 첫 번째 칸에 적습니다. 나는 지금 화가 나고 억울하다. 가슴이 답답하다. 두 번째 칸에 적습니다. 동료도 자기 입장이 있겠지. 이 갈등이 소통 방식을 배우는 기회다. 완벽한 관계는 없다. 세 번째 칸에 적습니다. 동료에게 카톡 한 줄 보낸다. 아까는 내가 감정적이었어. 다시 차분히 얘기하자. 네 번째 칸에 적습니다. 메시지 보내고 나니 속이 후련하다. 행동하니까 더 이상 그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는다.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4단계를 밟아야 합니다. 일지를 쓰면서 연습합니다. 2주 정도 지나면 자동화되기 시작합니다. 감정이 올라오면 자동으로 관찰합니다. 관찰하면 자동으로 재해석합니다. 재해석하면 자동으로 행동합니다. 저는 이제 일지 없이도 됩니다. 루프가 자동으로 돕니다. 상사가 부당하게 대하면 즉각 4단계가 작동합니다. 화느낌. 상사도 스트레스 받았겠지. 나중에 차분히 대화 요청, 행동하니 마음 편함. 3초 만에 이게 다 일어납니다. 중요한 건 루프를 멈추지 않는 겁니다. 관찰만 하고 행동 안 하면 루프가 끊깁니다. 행동만 하고 관찰 안 하면 루프가 끊깁니다. 계속 돌려야 합니다. 자전거 페달 밟듯이 계속 밟아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한 가지 팁을 더 드리겠습니다. 루프가 막힐 때가 있습니다. 관찰은 했는데 행동이 안 나올 때. 그럴 때는 가장 작은 행동을 찾으세요. 1mm 행동, 물 한 잔 마시기, 창문 열기, 산책 5분. 뭐든 좋습니다. 루프를 다시 돌리는 게 목표입니다. 정주영은 90세까지 이 루프를 돌렸습니다. 죽기 직전까지 관찰하고 행동했습니다. 병원 침대에서도 다음 프로젝트를 구상했습니다. 루프가 그를 살아있게 만들었습니다. 루프가 멈추면 삶도 멈춥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루프를 시작하세요. 작은 일로 연습하세요. 2주면 익숙해집니다. 한 달이면 자동화됩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엇이 와도 루프가 돌아갑니다.
11번째로 알아야 할 것은 정말 무너지고 싶을 때 두 기술을 발동하는 방법입니다.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모든 기술을 망각합니다. 이럴 때는 아무것도 소용없어라는 절망이 옵니다. 위기 상황일수록 본능적으로 퇴행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셨을 때 배운 기술이 다 날아갔습니다. 그냥 패닉 상태였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정주영의 비상 프로토콜 3단계입니다. 위기 시 자동으로 작동하는 조건 반사를 만드는 겁니다. 최악의 순간을 위한 미리 준비된 대본입니다. 사람들은 위기가 와야 대응합니다.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패닉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기억 안 납니다.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비행기 안전수칙처럼 위기 전에 익혀야 합니다. 정주영에게 최악의 날이 있었습니다. 1980년대 현대건설 현장에서 대형 사고가 났습니다.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여러 명이 다쳤고 몇 명은 돌아가셨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무너지고 싶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순간 그는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내 잘못이다. 내가 더 신경 썼어야 했다. 자책이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에 카드가 있었습니다. 위기 카드였습니다. 몇 년 전 미리 만들어둔 카드였습니다. 손이 떨리면서도 카드를 꺼냈습니다. 카드에는 3단계가 적혀 있었습니다. 첫째, 숨 10번 쉬기. 둘째, 최악 확인하기. 셋째, 1mm 행동하기. 그는 카드를 보며 그대로 했습니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시를 따랐습니다. 천천히 20번 쉬었습니다. 하나, 들이쉬고 내쉬고. 둘, 들이쉬고 내쉬고. 10까지 셌습니다. 숨을 쉬는 동안 조금 진정됐습니다. 손 떨림이 줄었습니다. 최악을 확인했습니다. 카드 뒷면에 질문이 있었습니다. 지금 최악의 상황은 무엇인가? 그는 적었습니다. 사람들이 다쳤다. 유가족이 슬퍼한다. 회사 신뢰가 떨어진다. 최악을 직시하니 조금 더 명확해졌습니다. 그 다음 1mm 행동을 찾았습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행동. 그는 적었습니다. 현장으로 간다. 유가족을 만난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거창한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일어났습니다. 차를 타고 현장으로 갔습니다. 유가족을 만났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울었습니다. 보상을 약속했습니다. 그 한 가지 행동이 상황을 바꿨습니다. 유가족이 그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만약 위기 카드가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는 사무실에서 패닉 상태로 있었을 겁니다. 행동하지 못했을 겁니다. 상황은 더 악화됐을 겁니다. 카드가 그를 구했습니다. 이걸 실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나만의 위기 카드를 3장 만드세요. 명함 크기 카드를 준비합니다. 첫 번째 카드에는 신체 진정 방법을 적습니다. 숨 10번 쉬기, 찬물로 손 씻기, 소분 걷기 중 하나 선택해서 적습니다. 두 번째 카드에는 최악 확인 질문을 적습니다. 지금 최악은 무엇인가? 이게 평생 가나? 1년 후에도 이게 중요한가? 세 질문을 적습니다. 세 번째 카드에는 1mm 행동 예시를 적습니다. 신뢰하는 사람에게 전화하기, 5분 산책하기, 물 한 잔 마시고 창문 보기.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이 카드들을 3곳에 비치하세요. 지갑, 휴대폰 케이스, 책상 서랍. 항상 손 닿는 곳에 둡니다. 위기가 오면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카드를 꺼내서 그대로 따라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작은 위기 때 먼저 연습하는 겁니다. 큰 위기에서 갑자기 쓰려면 어렵습니다. 작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카드를 꺼내 연습하세요. 지하철 놓쳤을 때, 커피 쏟았을 때 이런 순간에 카드를 씁니다. 저는 위기 카드를 6개월째 가지고 다닙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카드 꺼내는 게 이상했습니다.
지금은 자동입니다. 스트레스 오면 반사적으로 카드를 만집니다. 카드만 만져도 진정됩니다. 한 달 전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발표에서 완전히 망했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서 울고 싶었습니다. 카드를 꺼냈습니다. 숨 10번 쉬었습니다. 최악을 확인했습니다. 동료에게 전화했습니다. 5분 만에 진정됐습니다. 카드가 없었다면 하루 종일 무너져 있었을 겁니다. 카드 덕분에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오후에는 다시 일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비상 프로토콜의 힘입니다. 오늘 당장 카드를 만드세요. 12번째로 알아야 할 것은 매일 두 기술을 자동화하는 루틴 설계입니다. 배우고도 금방 까먹습니다. 위기 때만 생각나고 평소에는 실천 안 합니다. 체계적인 훈련 방법을 모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열심히 배우고 2주 후 까먹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정주영의 일상훈련 시스템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 각 5분씩 루틴입니다. 작은 연습이 큰 위기를 대비합니다. 운동선수는 경기장 밖에서 훈련합니다. 매일 기본기를 연습합니다. 마음도 똑같습니다. 위기 때만 쓰려고 하면 안 됩니다. 평소에 연습해야 합니다. 근육 기억처럼 마음 기억을 만들어야 합니다. 정주영의 하루 일과가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비서들이 증언했습니다. 그는 90세까지 똑같은 루틴을 유지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각 5분씩 특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침 6시였습니다. 일어나서 세수하고 옷 입기 전이었습니다. 그는 책상에 앉아 노트를 펼쳤습니다. 어제를 복기했습니다. 어제 느낀 감정들을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아침 회의에서 짜증났던 순간, 점심에 기뻤던 순간, 저녁에 걱정했던 순간, 각 감정을 관찰 연습했습니다. 아, 그때 내가 짜증을 느꼈구나. 가슴이 답답했구나. 목소리가 커졌구나. 5분 동안 관찰만 했습니다. 점심 12시 30분이었습니다. 식사 후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오전 일을 떠올렸습니다. 재해석할 것을 찾았습니다. 계약이 틀어진 일. 처음에는 실망했습니다. 지금 다시 보니 더 좋은 조건을 찾는 기회입니다. 직원이 실수한 일. 처음에는 화났습니다. 지금 보니 그 직원이 배우는 과정입니다. 5분 동안 재해석 연습했습니다. 저녁 9시였습니다. 퇴근 직전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노트를 펼쳤습니다. 내일 할 일을 적었습니다. 거창한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1mm 행동 한 가지만 적었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먼저 김 부장에게 격려 한마디. 점심에 새 프로젝트 자료 5분 읽기. 이런 식이었습니다. 작지만 구체적이었습니다. 5분 동안 내일을 준비했습니다. 비서가 증언했습니다. 회장님은 절대 이 루틴을 거르지 않으셨습니다. 출장 중에도, 아파서 병원에 있을 때도, 90세가 돼서도 똑같이 하셨습니다. 루틴이 그분을 지탱했습니다. 이걸 실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신만의 아침, 점심, 저녁 5분 루틴을 설계하세요. 정주영 방식을 그대로 써도 좋고 자신에게 맞게 바꿔도 좋습니다. 아침 루틴 예시입니다. 일어나서 커피 마시기 전 5분. 어제 감정 복귀 노트 쓰기. 어떤 감정을 느꼈나? 몸 어디서 느꼈나? 간단하게 적습니다. 판단하지 않고 관찰만 합니다. 점심 루틴 예시입니다. 식사 후 화장실 가기 전 5분. 오전 일 중 재해석할 것 찾기. 안 좋았던 일 하나 선택. 이게 사실 좋은 일이라면 이유는 3가지 적습니다. 저녁 루틴 예시입니다. 자기 전 침대에 눕기 직전 5분. 내일 1mm 행동 정하기. 딱 한 가지만. 너무 작아서 실패할 수 없는 것.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스마트폰 알람을 3개 설정하세요. 아침 루틴 시간, 점심 루틴 시간, 저녁 루틴 시간. 알람 이름을 마음 훈련으로 저장합니다. 알람 울리면 5분만 투자합니다. 루틴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냉장고에 붙이세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세로로 적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가로로 적습니다. 실천하면 체크합니다. 눈으로 보면 동기부여가 됩니다. 21일 연속 도전을 하세요. 습관이 되려면 21일 걸립니다. 하루라도 빠지면 다시 1일부터 시작합니다. 엄격하게 합니다. 21일 채우면 자동화됩니다. 저는 지금 100일째입니다. 처음 3일은 힘들었습니다. 알람 울려도 귀찮았습니다. 일주일 후 조금 익숙해졌습니다. 2주 후 안 하면 이상했습니다. 3주 후 자동이 됐습니다. 지금은 알람 없어도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자동으로 노트를 펼칩니다. 점심 먹고 나면 자동으로 재해석합니다. 저녁 되면 자동으로 내일을 계획합니다.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큰 위기가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루틴으로 매일 연습했기 때문입니다. 작은 일로 매일 훈련했더니 큰 일이 왔을 때 자동으로 대응됩니다. 친구가 물었습니다. 하루 25분이 아깝지 않냐고. 저는 답했습니다. 이 15분이 나머지 24시간 45분을 지킵니다. 이 15분 덕분에 하루 종일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성비 좋은 투자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내일 아침부터 15분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70%만 해도 됩니다. 중요한 건 매일 하는 겁니다. 21일만 버티세요. 그 다음은 쉽습니다. 13번째로 알아야 할 것은 두 기술을 인간관계에서 쓰는 특별한 방법입니다. 가족, 연인, 동료와의 갈등에서 감정이 폭발합니다. 너 때문에 화났어 라는 자동 반응이 나옵니다. 관계가 나빠질수록 기술 사용이 어렵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 잘하다가 사람 앞에서는 다 망쳤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관계에서의 2초 버퍼 기술입니다. 정주영의 상대방도 관찰하기입니다. 내 감정과 상대 감정을 동시에 보는 메타 시점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감정만 봅니다. 내가 화났다. 내가 속상하다만 생각합니다. 상대방도 감정이 있다는 걸 잊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커집니다. 둘 다 자기 감정만 주장합니다. 정주영과 부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50년 결혼 생활 동안 큰 싸움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비결이 뭐냐는 질문에 정주영이 답했습니다. 2초만 참으면 됩니다. 어느 날 큰 사업 결정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정주영은 회사 돈 대부분을 새 프로젝트에 쏟아붓고 싶었습니다. 위험한 결정이었습니다.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부인은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너무 위험해요. 실패하면 어떡하려고. 가족 생각은 안 해요. 부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정주영도 화가 치밀었습니다. 평생 이렇게 해왔는데 왜 이제 와서 반대하냐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2초를 멈췄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관찰했습니다. 내가 지금 화나려고 하네. 내 의견이 무시당한 것 같아서 기분 나쁘구나. 이게 첫 번째 관찰이었습니다. 그 다음 상대방도 관찰했습니다. 아내는 걱정하는구나. 가족이 힘들어질까봐 두려운 거구나. 나를 미워서가 아니라 사랑해서 반대하는구나. 이게 두 번째 관찰이었습니다. 2초 후 그는 눈을 떴습니다. 목소리 톤을 낮췄습니다. 당신 걱정되는구나. 이해해. 내 계획을 더 자세히 설명해 줄게. 위험을 어떻게 관리할 건지 보여줄게.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부인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화가 누그러졌습니다. 그래요. 설명해봐요. 두 사람은 차분히 대화했습니다. 타협점을 찾았습니다. 싸움 없이 해결됐습니다. 만약 2초를 안 멈췄다면 어땠을까요? 서로 소리 지르며 싸웠을 겁니다. 며칠 동안 말 안 했을 겁니다. 관계가 상했을 겁니다. 2초가 관계를 지켰습니다. 이걸 실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관계 갈등이 생기면 즉시 2초 버퍼를 발동하세요. 말하기 전에 2초만 기다립니다. 그 2초 동안 두 가지를 합니다. 첫째, 나도 관찰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인가? 화인가? 실망인가? 서운함인가? 이 감정이 몸 어디서 느껴지나? 빠르게 스캔합니다. 둘째, 너도 관찰입니다. 상대방은 지금 어떤 감정일까? 왜 저렇게 말했을까? 무엇이 두려운 걸까? 상대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버퍼 시간에 할 말을 정했습니다.
나도 관찰, 너도 관찰. 소리내어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속으로만 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뇌가 자동으로 진정됩니다. 대화 전 5초 심호흡 습관을 들이세요. 중요한 대화를 시작하기 전입니다. 5번 천천히 숨 쉽니다. 그동안 자신과 상대를 관찰합니다. 준비되면 말을 시작합니다. 저는 연인과 이 기술을 씁니다. 예전에는 자주 싸웠습니다. 사소한 일로 크게 다퉜습니다. 너 때문이야를 입버릇처럼 했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지난주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약속 시간에 늦었습니다. 연인이 화냈습니다. 왜 맨날 늦냐고 소리쳤습니다. 예전 같으면 저도 소리쳤을 겁니다. 나도 바빴다고 변명했을 겁니다. 이번에는 2초 멈췄습니다. 나도 관찰했습니다. 나는 지금 방어적이 되려고 하네. 비난받는 게 싫구나. 너도 관찰했습니다. 연인은 서운한 거구나. 자기가 중요하지 않다고 느끼는 거구나. 2초 후 말했습니다.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네가 소중하지 않아서가 아니야. 시간 관리를 못한 내 잘못이야. 다음부터는 15분 일찍 출발할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연인의 표정이 풀렸습니다. 알았어. 다음부터 조심해. 그냥 끝났습니다. 큰 싸움으로 번지지 않았습니다. 2초가 관계를 지켰습니다. 갈등 후 복기를 하세요. 노트에 3가지를 적습니다. 내 감정은 무엇이었나? 상대 감정은 무엇이었나? 더 나은 반응은 무엇이었을까? 이게 학습입니다. 한 달 동안 기록을 쌓으세요. 패턴이 보입니다. 나는 주로 방어적이 된다. 상대는 주로 인정받고 싶어 한다. 이런 패턴을 알면 다음번에 더 잘 대응합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과 연습하세요. 가족이든 연인이든 친구든 그 사람에게 말하세요. 나 요즘 새로운 대화 기술 배우는 중이야. 갈등 생기면 2초만 기다려줘. 이해를 구하면 연습이 쉽습니다. 정주영은 말했습니다. 사업보다 관계가 어렵다. 기계는 예측 가능하지만 사람은 예측 불가능하다. 그래서 더 신중해야 한다. 2초면 충분하다. 2초가 평생 관계를 지킨다. 14번째로 알아야 할 것은 평생 쓸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하다가 번아웃이 옵니다. 이것도 완벽하게 해야 해라는 압박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너무 엄격해서 지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모든 기술을 완벽하게 하려다가 2달 만에 포기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정주영의 70% 원칙입니다. 완벽한 실행보다 꾸준한 실행입니다. 쉬어가면서 가는 마라톤 마인드입니다. 사람들은 100%를 목표로 합니다. 매일 완벽하게 하려고 합니다. 하루라도 빠지면 자책합니다. 그래서 지쳐서 아예 그만둡니다. 100에서 0으로 떨어집니다. 정주영의 말년 인터뷰가 있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평생 어떻게 그렇게 일하셨어요? 쉬지 않고 달려오셨잖아요. 기자는 정주영이 워커홀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주영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나도 많이 쉬었어. 사람들이 모를 뿐이지. 일 70%만 해. 나머지 30%는 쉬거나 놀거나. 기자가 놀랐습니다. 70%요? 정주영이 설명했습니다. 중요한 일만 하고 중요하지 않은 건 안 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않아. 대충 잘하면 돼. 대충이라는 말에 기자가 또 놀랐습니다. 대충요? 정주영이 말했습니다. 대충이라는 게 아무렇게나가 아니야. 70% 퀄리티로 한다는 거야. 100% 하려면 시간이 3배 걸려. 70%면 충분해. 나머지 30%는 가성비가 안 맞아.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완벽주의는 독이야. 완벽 추구하다가 아무것도 못 끝내. 70%로 10개 하는 게 100%로 3개 하는 것보다 양이 질을 만들어. 70% 원칙 덕분에 그는 90세까지 건강하게 일했습니다. 번아웃이 안 왔습니다. 쉬면서 했기 때문입니다. 적당히 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70% 하는 것이 0% 하는 것보다 무한대로 낫다. 이걸 실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70% 선언문을 작성하세요. 종이에 크게 적습니다. 나는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 70%면 충분하다. 0%보다 무한대로 낫다. 이 선언문을 보이는 곳에 붙이세요. 책상, 화장실 거울, 냉장고. 매일 보는 곳에 둡니다.
완벽주의가 올라올 때마다 읽습니다. 뇌에 각인시킵니다. 일주일의 하루는 기술 안 쓰는 날로 정하세요. 휴식의 날입니다. 그날은 감정 관찰 안 해도 됩니다. 루틴 안 해도 됩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삽니다. 죄책감 없이 쉽니다. 저는 일요일을 쉬는 날로 정했습니다. 일요일은 노트도 안 씁니다. 관찰도 안 합니다. 그냥 느낌 가는 대로 삽니다. 처음에는 불안했습니다. 하루 안 하면 습관이 깨질까봐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월요일에 더 잘 됐습니다. 하루 쉬고 나니 재충전됐습니다. 더 집중이 잘 됐습니다. 쉬는 것도 훈련의 일부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실수해도 자책 대신 70%는 했네로 생각하세요. 오늘 루틴을 2개만 했다면 자책하지 마세요. 3개 중 2개면 67%입니다. 거의 70%입니다. 잘한 겁니다. 진도가 느려도 방향만 맞으면 OK입니다. 남들은 한 달에 책 10권 읽는데 나는 1권. 괜찮습니다. 0권보다 무한대로 낫습니다. 1권이 쌓이면 1년에 12권입니다. 10년이면 120권입니다. 저는 이 원칙으로 유튜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완벽한 영상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한 영상에 일주일씩 걸렸습니다. 지쳐서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70%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올린다. 70% 퀄리티면 충분하다. 편집 실수가 있어도 괜찮다. 이렇게 마인드를 바꿨습니다. 지금은 일주일에 3개를 올립니다. 하나하나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꾸준히 쌓입니다. 1년에 150개입니다. 완벽한 영상 12개보다 70% 영상 150개가 낫습니다. 구독자도 더 빨리 늘었습니다. 완벽한 영상 기다리는 것보다 꾸준한 영상이 알고리즘에 좋았습니다. 시청자들도 완벽함보다 꾸준함을 좋아했습니다. 한 가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번아웃 신호를 알아채는 법입니다. 루틴이 의무처럼 느껴지면 번아웃 직전입니다. 재미없고 짜증나면 위험 신호입니다. 그때는 즉시 쉬세요. 일주일 완전히 쉬어도 됩니다. 습관이 깨질까 걱정 마세요. 진짜 습관은 일주일 쉬어도 안 깨집니다. 오히려 쉬고 나면 그리워집니다. 다시 하고 싶어집니다. 정주영은 70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100% 하려고 했어. 그래서 자주 지쳤어. 나이 들고 나서 70%를 배웠어. 그때부터 더 많은 걸 이뤘어. 역설적이지. 완벽주의를 내려놓으세요. 70%를 받아들이세요. 꾸준함이 완벽함을 이깁니다. 10년 동안 70%가 1년 동안 100%보다 훨씬 큽니다. 마라톤처럼 가세요. 천천히, 꾸준히, 오래. 15번째, 마지막입니다. 모든 내용을 하나로 엮는 실천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것을 정리하겠습니다. 섹션 1에서 2까지 마음이 약한 진짜 이유를 이해했습니다. 강해지려고 하면 할수록 더 약해진다는 역설을 배웠습니다. 거리 만들기를 시작했습니다. 생각과 나를 분리하는 3인칭 시점을 익혔습니다. 섹션 3에서 4까지 거리 만들기를 실전에서 썼습니다. 신호등 시스템으로 감정 폭발 전 0.5초를 잡았습니다. 재해석 능력을 배웠습니다. 실패를 데이터로 보는 관점을 얻었습니다. 섹션 5에서 6까지 3질문 공식을 익혔습니다. 최악 확인, 배움 찾기, 다음 행동. 이 순서가 중요했습니다. 함정도 배웠습니다. 감정 회피와 감정 관찰을 구별하는 법을 알았습니다. 섹션 7에서 8까지 행동 중심 사고를 배웠습니다. 30초 룰로 생각을 즉시 행동으로 전환했습니다. 1mm 전진 원칙을 익혔습니다. 완벽을 기다리지 않고 망가진 버전 1.0을 먼저 만들었습니다. 섹션 9에서 10까지 실패 면역력을 키웠습니다. 실패 횟수가 아니라 시도 횟수를 셌습니다. 두 기술을 통합했습니다. 관찰 행동 루프를 돌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섹션 11에서 12까지 위기 대응 프로토콜을 만들었습니다. 위기 카드 3장을 준비했습니다. 일상 루틴을 설계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각 5분씩 훈련했습니다. 섹션 13에서 14까지 관계에 적용했습니다.
2초 버퍼로 갈등을 막았습니다. 나도 관찰, 너도 관찰을 실천했습니다. 70% 원칙으로 지속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핵심 공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주영의 무정마음은 관찰과 행동의 무한 반복입니다. 감정 느끼기, 거리 두기, 재해석, 행동, 관찰, 다시 반복. 이 순환이 자동화되면 무엇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30일 실천 로드맵을 드리겠습니다. 1주차는 감정 관찰 연습입니다. 매일 3번 감정을 관찰합니다. 3인칭 시점으로 말합니다. 신호등 시스템을 익힙니다. 2주차는 재해석 훈련입니다. 매일 안 좋은 일 하나를 선택합니다. 3질문 공식을 적용합니다. 실패 수첩을 시작합니다. 3주차는 행동 습관입니다. 30초 룰을 실천합니다. 1mm 행동을 매일 합니다. 시도 횟수를 기록합니다. 4주차는 통합 및 자동화입니다. 관찰 행동 루프를 돌립니다. 위기 카드를 만듭니다. 일상 루틴을 완성합니다. 정주영의 마지막 인터뷰가 있습니다. 2001년이었습니다. 그는 85세였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였나요? 돈인가요? 명예인가요? 성공인가요? 정주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마음 다루는 법을 배운 것. 그게 전부였어. 돈도, 명예도, 성공도 그 다음이야. 마음을 다루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 지켜. 기자가 물었습니다. 마음 다루는 법이요. 정주영이 웃었습니다. 감정을 느끼되 휩쓸리지 않기. 생각하되 즉시 행동하기. 실패하되 배우기. 이 3가지만 알면 돼. 평생 이것만 연습했어. 당신도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1mm씩만 가면 됩니다. 지금 당장 이 영상 보며 메모한 것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 오늘 그것을 5분만 실천하세요. 감정 관찰이든 재해석이든 1mm 행동이든 뭐든 좋습니다. 5분만 투자하세요. 내일은 오늘 한 것에 1mm 더 추가하세요. 모레도 1mm. 30일 후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겁니다. 댓글로 30일 후 변화를 공유하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정주영도 처음에는 약했습니다. 쌀가게 망하고 우울증에 빠진 22살 청년이었습니다. 차이는 기술을 배웠느냐 안 배웠느냐 뿐입니다. 그는 배웠고 연습했고 90세까지 썼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생각보다 강해질 수 있습니다. 정주영이 증명했습니다. 맨손으로 시작한 청년이 세계적 기업을 만들었습니다. 수백 번 실패하고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비결은 강한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을 다루는 기술이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시작점이 되길 바랍니다. 1년 후 돌아보면 오늘이 터닝포인트였다고 말할 겁니다. 응원합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1mm씩 매일 꾸준히. 마지막으로 정주영의 말을 전합니다.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포기하지 않는 한 모든 것은 과정이다. 마음만 다스릴 줄 알면 세상에 두려울 게 없다. 이제 시작하세요.